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강사 정주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선택형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 먼저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교재 형사소송법 X노트에 위에 변호사시험 선택형이 안 써 있어가지고 변호사시험용 교재인가 이게 궁금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올해 변호사시험을 강의를 할 것인지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교재에다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일단 먼저 강의를 하게 된 윌비스 한림법학원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도 많이 요청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계획과 다르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엑스노트의 내용들은 변호사 시험의 기출 지문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변호사 시험의 선택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선택형이 변호사 시험의 합격에 7할 내지 8할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변호사 시험에서 선택형이 왜 중요하냐, 바로 선택형은 단지 선택형이 아니라 사례형과 기록형의 기초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례형과 기록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마스터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형을 공부할 때 사례형, 기록형을 항상 따로따로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판례는 2000년, 최소한 2010년 이후에는 판례가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근거를 꼭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론만 취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이러하다라고 하는 근거 부분을 체크해서, 그게 이제 본문 지문이라든지 해설 지문, 그걸 가지고 나중에 사례형에서 학설 판례 검토가 있으면 이 검토에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택형은 틀린 부분을 이제 반드시 체크해 두어서 눈으로도 익혀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밑줄을 좀 두 줄로 했는데, 여러분들 한 줄로 해가지고 뭐 밑줄을 긋는다든지 가운데 긋는다든지, 특히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금을 그어가지고 틀린 부분을 좀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정한 지문이 있으면 틀릴 수 있는 영역들은 딱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이 문장을 한 5가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결론에서 이다 아니다만 틀리게 낼 수 있거나, 아니면 숫자를 틀리게 낼 수 있거나, 아니면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근거를 틀리게 낼 수 있거나,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바꿀 수 있는 게 두어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체크해 두면 나중에 가서 내용은 모르더라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이상한데, 시겁한데 하면 그게 정답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한 지문이 아무리 길어도 틀린 부분을 미리 많이 체크해 두면 해당 부분을 딱딱 찾아가서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지문을 독파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명확하지 않은 지문들에 대해서는 미리 그 번호 앞에다가 V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V 표시를 해놓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서 이제 나만의 엑스노트가 돼야 돼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되게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봐도 되게 어려운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지문이 매우 쉬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 지문이 좀 어렵게 다가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지문의 난이도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OX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손으로 오답노트를 쓰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과목, 그리고 지금과 같은 다양하게 좋은 교재들이 나와 있는데 오답노트를 쓴다는 것은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엑스노트에서 내가 잘 모르는 걸 V 표시를 딱 해뒀고, 다음 해독 때 다시 읽어봐가지고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지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겠다 그러면 그때는 O 표시를 다시 해두고요. 그래서 VV, 어떤가 이제 아는 것은 다시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건 V표가 2개 돼 있고, 그러면 이걸 이제 읽고 하는데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있지, 이게 빨리빨리 보면은 처음에 한 번 보는 게 어렵지,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시간이 반으로 줄고 또 반으로 줄어요. 이렇게 해서 4, 5회도 하다 보면은 이 V표 한 게 4, 50개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시험 수업 시작 전에 간단하게 빨리빨리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효율적인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변호사 시험 다시 한번 보면, 사례형, 기록형을 잘하기 위해서는 선택형을 잘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선택형에서 80점 이상 맞으면 시험에 안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기본서를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OX 지문에서 이 부분 틀린 부분을 체크하고 또 다시 반복하면서 알아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책에서 가끔씩 이제 단순암기도 있어요. 단순암기 할 영역들은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시험 막바지에 이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서론은 전통적으로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영역은 아니지만 법회색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법원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겠고, 이 법원 바로 국민의 권리 의무를 기율하는 의미인데 이제 법규적 효력이 있다라고 행정법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죠. 그리고 이제 형사 절차 법정주의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의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형사소송법 법원에 해당하는 이제 법조문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 법조문 같은 경우는 좀 반복해서 보는 방식, 그리고 공부하다가 틈틈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아니면 이런 조문이 있다 하면 찾아보는 습관도 좀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 규칙이 유일하게 형사절차 법정주의 예외라고 하고, 이제 형사절차 법정주의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법원이라고 하는 것에 어긋나면 국민에 대해서도 어떤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위법한 게 되겠죠. 근데 법원이 아닌 것은 이걸 위반했다고 해도 헌법과, 그러니까 법원이 아닌 것을 위반했다고 하면은 내부적 어떤 징계 책임은 있겠지만 국민에 대한 관점에서는 이걸 위반했다라고 해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면 전체적으로 그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고, 역으로 법원을 잘 준수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아닌 명령규칙을 잘 준수했다 하더라도 어떤 이게 어떤 위법인 법원이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어긋난다라고 하면 법원을 지켰다고 또 반드시 적법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법원이 아닌 명령규칙은 이를 준수해서 당연히 적법한 것이 아니고, 이를 위배해서도 위법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지문 하나 시험에 잘 출제하니까 행정규칙에 불과한 경찰청장 발령, 어떤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같은 경우 법원이 아니다. 그래서 이를 준수했다고 해도 그러한 정밀 신체 수색이 적법하다고 이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령, 법무부령 역시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합법적으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사법경찰 리에 의해 집행이 됐다. 그러면은 지금은 폐지됐지만 이 법무부령에서 정한 어떤 날인이나 집행주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불법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만 준수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대법원 판례 법원 아니고, 그러나 헌재나 위헌 결정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은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니까 법원이 되고, 이제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으면,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으면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무죄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뭐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12월 31일까지 최근에 형법의 동기설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헌재의 결정의 효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래서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어도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기소를 하게 되면 무죄. 아직 개선입법 잠정 적용 기간 중 아직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무죄 판결이 되고, 바로 헌재법 47조에 따른 재심 사유가 되죠. 뭐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률과 효력이 똑같다. 그래서 법원이 되고, 그러나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조약은 명령의 효력만 있어서 법원이 안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 헌법 규정은 이걸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거지, 뭐 이걸 다 그냥 시작부터 암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할 그런 내용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 헌법에는 다양한 기본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기본권, 특히 형사 절차와 관련한 기본권이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정 치하를 거치고 군사 독재 정권 시설을 거치면서 형사 절차가
어떤 정권 안위 차원에서 악용된 게 너무 많다. 이러한 것 때문에 1987년에 바로 헌법에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을 규율했다. 이런 특수성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특히 우리 형사소송법의 해석에서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기준이 되죠. 뭐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위수중은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자꾸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위수중은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원칙을 근거로 해서 나오긴 하지만 헌법에 규정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피의자의 무죄 추정권, 피고인의 무죄 추정권만 규정되어 있고, 피의자의 무죄 추정권은 헌법에도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명문 규정이 없다. 다만 물론 해석, 당연 해석으로 유죄에 더 가까운 피고인도 무죄 추정되는데 피의자도 당연히 무죄 추정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뭐 소송 구조에서 규문주의와 이제 탄핵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규문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하는 구조다라고 하는데, 규문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하나다. 권력이 집중돼 있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제 규문주의죠. 이에 대해서 이제 한 명한테 맡겨 놓으면 한 명이 완벽해지고자 하는 속성이 있고, 뭐 카롤리나 형사법전에 보면은 아예 고문 등을 허용하고 있죠. 안 좋은 거, 뭐 증거 법정주의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아야죠. 증거의 가치를 미리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카롤리나 형사법전에 보면은 자백은 100점, 증언은 50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타 뭐 정황 증거나 뭐 그 당시에 지문이라든지 유전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정황 증거들은 뭐 1점, 2점, 3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황 증거는 아무리 많아도 100점이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백은 증거의 여왕이다. 자백은 하나면 유죄가 되니까 자백은 증거의 여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자백과 증언 같은 직접 증거가 우선하게 되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규문주의는 권력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얘기지, 뭐 고문을 해야 규문주의는 아니에요. 원래 개념 자체상. 반면에 이제 탄핵주의는 이른바 양두체제. 자, 머리가 2개 이상. 수평적 권력 분립이라고 고상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 원칙적으로 예전에는 우리나라 고을 원님과 같이 행정기관이 수사도 하고 재판도 했죠. 근데 이제 이것을 법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넣어서 이제 법원이 수사를 하고 소추를 하고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데,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이제 왕의 대관, 검사제도가 나오면서 이 행정기관과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분리된 기관이 나와서 이제 검사제도를 통해서 소추는 검사가 하고, 그 다음 재판은 법원이 한다. 이렇게 해서 권한의 수평적 분배해서 탄핵주의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됐죠.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요소. 기본적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로 이제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공소장 변경 요구제도. 자, 그 다음에 뭐 피고인 신문. 영미법에서는 아예 피고인 신문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죠. 대신에 이제 피고인 증인제도.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기본적으로 발언을 할 수 없고 제3자로 빠져 있다가, 다만 스스로가 위증을 감수하고 증인 선서를 하면 증인이 될 수는 있죠. 그때만 유리한 발언을 할 수 있고, 그 대신 위증죄가 된다. 그래서 피고인 신문제도는 직권주의하에서만 있고, 그 다음은 직권신문, 직권증거조사, 성명권, 그 다음에 증거동의 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증거동의는 당사자주의지만 당사자가 동의하면 증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동의의 진정성을 조사하는 제도는 직권주의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게, 사람들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권주의는 규문주의다. 아니에요. 규문주의라고 하는 건 머리가 하나라고 하는 거고, 탄핵주의는 머리가 2개 이상. 그 탄핵주의 가운데서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을 주도하면 당사자주의, 법관이 재판을 주도하면 직권주의. 즉 누가 재판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나눠지는 구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문에서 항상 자주 나오는 거, 형사 피의자의 무죄 추정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틀렸다. 바로 피고인의 것만 무죄 추정권만 명문이 있고, 이러한 태도는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예요. 형사소송법 275조의 2도 피고인의 무죄 추정권만 인정이 된다. 자, 그 다음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법원에 기소된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도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있다. 틀렸죠. 이거 뭐 유명한 거죠. 위조 사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의 경우 내외 국통 유문인 보통 외워놓죠. 그래서 문서와 인장은 공문서와 공인장이 한정이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을 두고 있어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안을 이제 보시면은 캐나다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위조 사문서를 위조하고 동행사하여서 사기를 친 사건이죠. 그래서 특경법 한 70억 정도를 사기를 쳤어요. 사기친 사안에서 이제 쟁점이 이제 첫 번째로는 사문서 위조 동행사는 내외국통 유문인에서 공문서가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공문서만 이에 해당하고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에는 우리나라 이제 재판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문서 위조 같은 경우는 어떤 문서에 대한 사회의 신용, 그래서 어떤 우리 국민이 이제 피해자가 아니다, 간접 피해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 가지 이제 세 번째 사기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우리 국민이에요. 이건 이제 맞는데 원래 이제 피해자가 우리 국민이라 하더라도 형법 6조에서 행위죄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행위죄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없는데요. 바로 행위죄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이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데, 임에도 어떤 검사가 엄격한 증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판권이 없다 하고 파기환송을 하게 돼요. 바로 행위죄 법률에 의해서 이제 범죄를 구성하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증권거래법에서 투자보장약정은 무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보장약정이 무효인데 투자보장약정을 주고 주식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사기가 되는데, 이쪽 나라에서는 과연 캐나다에서는 투자보장약정이 무효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사례이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인정된다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사안이죠. 자, 관련 지문 이어서 보면은 뭐 유명한 것,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횡령한 경우, 사실 우리가 이제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안 하는 국가가 거의 없을 정도죠. 그래서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재판권이 있다. 바로 우리가 내국법인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외국에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죠. 법인도 우리 국민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국가안전기획부, 이른바 엑스파일 사건이네요. 검사들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의원, 의원회관에서 혹은 뭐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면책특권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가 1호냐 2호냐 이거 그렇게 많이 선택형에서 나오는 게 아닌데 객관식에서 바로
몇 가지는 좀 알아야죠. 그래서 327조 2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이다. 실제 국가직 같은 데서 327조 1호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호가 아니라 1호는 재판권이 없을 때. 그래서 국회에서 발언과 표결 이외에 어떤 부수행위까지, 그래서 원고 배포 행위도 포함이 되고 327조 2호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 된다. 세 번째,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 문화원이 이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도 아닌데 미 문화원을 취해법권 지역이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신동훈 교수 판례백선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도 아니고 주권국가인 대법원이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판례 잘 읽어보면 취해법권 지역일지라도 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얘기해요. 그래서 미문화원 박고화 사건에서 속인주의에 입각해서 재판권이 미친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 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우리나라에서 머물면서 우리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그러니까 미군속, 상시거주 미군속이죠. 그래서 통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미군속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군대에 관한 형사재판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곧바로 우리 법이 적용되죠. 원래 미군에 대해서는 이제 전시 계엄하에서는 미군과 관련해서 이제 전시나 계엄하에서는 우리나라 재판권이 없죠. 평시에는 우리나라 재판권이 있다. 이게 이제 원칙이죠. 다만 이제 미군과 관련해서 다만 어떤 거 바로 공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의 1차 재판적이 있고 우리는 2차 재판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미국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만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에서 공무상 범죄에서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우리는 재판권이 없는 그런 문제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평시에서 이제 비공무상 범죄라도 바로 범죄라도 이제 그 누가 상소했느냐, 이제 비공무상 범죄 검사가 상소해도 항상 분리변경 금지원칙 적용된다라고 하는 이제 좀 특례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좀 불평등한 그런 내용들에 해당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바로 상시거주 미군속에는 적용되지 않고 10년 넘게 우리나라에 살았다. 그럼 상시거주 미군속으로서 이러한 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5번은 특별한 건 아니고 2008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자리까지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항소심이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1심 증거조사 등을 위법하다고 보아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진행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즉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기소된 사건 1심에서는 국법으로 진행됐는데 2심이 이제 개정법이 위치까지 바뀌었을 때 기존에 진행된 것은 개정법의 어떤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되고, 그래서 이걸 다시 진행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참고로 하나만 하면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은 공소 제기 당시 시행 중인 법이 적용이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이제 2008년에 자리까지 바꾸니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냥 진행했던 거 그냥 이어서 진행해 가자. 1심. 이런 그런 부칙 규정이 있는 걸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문으로 넘어가서 자, 재기수사 명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방검찰청 검사가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명령청에 장애 승인을 얻도록 한 검찰 사건 사무규정 이거 하나만 해서
검찰 사건 사무 규정이기 때문에 뭐 내용은 잘 몰라도 되고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형사소송법에 이제 법원이 아니니까 법규적 효력이 없다. 뭐 이 정도 체크만 해놓고 이건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령에 불과하니까 법규적 효력이 없다. 자, 그 다음에 구속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사실 이제 집행정지 결정, 법원의 집행정지, 뭐 보석, 구속의 당연실효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곧바로 즉시 석방하라는 법원의 재판인데 이에 대해서 과거에 즉시항고를 허용했다. 그러면 이제 즉시항고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구속의 당연실효와 관련해서는 10년 이상의 형 선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즉시항고를 허용하고는 했는데 이렇게 즉시항고를 허용하면은 어떻게 되냐? 바로 즉시항고라고 하는 것은 이거 석방이 적정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의견인데 바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효가 있어서 즉시항고의 집행정지효 때문에 석방이 이제 보류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것은 검사의 의견을 우선시 법원의 재판보다 우선시하여 이제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본 취지예요. 근데 이제 같은 거에서 사실은 이제 뭐가 하나 있냐면은 구속 취소가 있어요. 구속 취소는 여전히 즉시항고 규정이 존재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위헌성이 다분합니다. 그런데 사건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 밑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구속 취소 같은 경우를 우리 법원이 내보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구속 취소를. 구속 취소를 내보내줘야 검사가 즉시항고하고 석방이 보류가 되면 이에 대해서 이제 사건성이 있어가지고 헌재 위헌심사도 제기할 수 있고 그러는데 정말 누가 봐도 안 내보내줄 수 없는 경우만 구속 취소를 내보내주다 보니까 검사가 즉시 항고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즉시 항고 규정에 대한 위헌성이 다투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냥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존재한다. 자,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곧바로 피고인을 석방해야 하지만 검사가 이에 대해서 이제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집행정지의 석방이 보류된다. 이는 사법권이 침해하여 적법 절차에 반한다. 이런 얘기고. 이제 같은 취지에서 보석과 당연실효, 구속의 당연실효 즉시항고도 위헌으로 봤고요. 한편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존재하는데 여전히 집행정지가 있다. 이건 매우 판례가 구속 취소 인정에 소극적이다. 그래서 이 구속 취소를 인정한 사례가 2개가 있는데 미결구금 일수가 본형의 형기를 초과할 게 명백하다. 더 이상 그대로 유죄로 확정돼서 또 형집행을 받을 일이 없다. 이때 구속 취소 해준 거고. 사실은 과거 재정통산에서 일부 불산입이 됐을 때 이미 미결구금 산입이 초과한 건 명백해요. 근데 과거에 재정통상 일부 불산입을 하면은 뭐 최장 8일 정도만 더 살 수 있다. 이런 정도이고 다른 사유까지 합쳐졌을 때 이때 구속 취소를 받아줬다. 이런 경우 아니고는 구속 취소를 받아준 적이 없기 때문에 사건성이 좀 부족하다. 자, 이제 즉시항고는 7일 이내 제기하는 항고, 이게 이제 정의입니다. 7일 이내 제기하는 항고인데 허용 여부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된다. 이 얘기는 법조문이 있으면 되고 법조문이 없으면 안 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행정지효가 있는 게 원칙인데 단 기피에 대한 간이기각 결정, 증인의 출석 의무 위반, 감치, 과태료, 구인 소송비용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시항고하면은 집행정지가 없고 바로 최근에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는 안 되지만 보통항고는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보통항고 대상에 대해서 다시 이제 대법원으로 가면 재항고는 필연적으로 정의가
대법원에 제기하는 즉시항고예요. 그래서 이런 재항고를 하게 되면 원래 재항고라고 하는 게 정의 자체가 형사소송법 415조 대법원에 제기하는 즉시항고인데 즉시항고니까 집행정조가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원래 보통항고의 대상이 되었던 것에 대한 재항고는 집행정조가 없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간증 보제 이렇게 해서 보통항고 대상인 것 재항고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간단한 거 뭐 헌법재판소 태도인데 마약류 관련 수용자, 마약류 반응 검사를 위한 소변 강제 채취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 처분이므로 이거 이제 수용자에 대한 소변 강제 채취와 관련해서 이건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 처분이므로 이 부분이 벌써 틀려 있죠. 그래서 구치소 내 교정시설 내에서 소변 채취의 법관의 영장 없이 실시된다면 영장주의 위배되냐? 아니다. 바로 이제 교정기관 내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자 자체는 무죄 추정도 안 되고 사실 이 수용자에 대해서는 질서 유지가 우선하기 때문에 어떤 영장 없는 마약류 검사가 당연히 허용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도관의 마약류 사범에게 검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금지품을 제출. 차단된 검사실에서 이렇게 같은 성별의 교도관이 돌아서서 하의 속옷을 내리고 상체를 숙이고 양손으로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육안에 의한 방법이죠. 이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똑같이 그걸 전자영상 검사기 육안으로 할 수도 있고 전자영상으로 해도 위헌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주민등록증에서 날인돼 있는 지문 정보를 보관 전산화 하는 거 합헌이기 때문에 지금도 당연히 보관해서 수사에 활용하죠. 이게 이제 수사에 활용하는 것까지 합헌이다. 그리고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 공무원이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 채취에 불응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형사처분을 통해 지문 채취를 강제. 이것도 보면은 인정신문과 관련해서 지문 채취를 요구한다.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 본인의 신원을 진술하도록 하는 것, 진술거부권 침해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기본권 침해는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고 다만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데 바로 처벌이 경범죄 처벌법에서 5만원, 10만원, 뭐 가중시 20만원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형량이 경미해서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총선 시민연대 사건에서 일부러 수치심을 유발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서 여성 피의자들에게 뒤로 돌아시키고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3회 시킨 거. 이런 순체 수색은 앉았다 일어났다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났다 인격권과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했고 이게 여기에서 이제 얘기한 게 바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것이라도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판시를 했으니까 이 근거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치 수용자, 우리 행정질서벌이죠. 교도소에 수용한 자들에게 이제 금치 처분이 내리는데 일단 서신, 접견, 서신, 수발, 금지 이건 뭐 합헌이다. 그러나 일체의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런 부분도 이제 함께 출제가 되니까 함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속기간에 대해서 구속기간 내에 어떤 재판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기간 만기 25일을 앞두고 공판이 있어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신속한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법원에서 위헌이나 위법을 인정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은 미 연방대법원이 1년에 평균 하는 게 한 80건 정도 돼요. 전체가.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한 2,700건이 넘어서 버립니다.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
사실 가까운 일본하고 비교해도 고소 사건이 전체 숫자로 우리가 40배 이상, 인구 대비로 200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형사사건이 폭주하다 보니까 어떤 기간과 관련해서는 훈시기간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 위헌 유법을 인정한 사례도 매우 드물죠. 그래서 뭐 검사 쌍방이 항소했는데 1심 선고 형기보다 2심이 공판이 개정되었다. 그 이후에 뭐 징역 10개월인데 2심 1회 공판기일이 한 11개월 차에 개정되어도 신속한 재판 침해 아니고 소송비원을 목적으로 했을 때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뭐 공정한 재판, 신속한 재판 침해한 거 아니고, 구속기간 내에 재판하면 되고 구속기간 만기 25일을 앞두고 야 이건 뭐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고 했어도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한 거 아니고, 바로 헌재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사실 이게 주된 이유도 아니에요. 다른 게 우선이고 이제 부가적으로 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구속기간 50일로 연장시킨 거, 헌법 공부하면 이거 다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소제기 시 구형사송법상 항소제기 시 소송기록 송부를 검사를 통하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국법화에서는 검사를 통하고 검사 수중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피고인 측에 열람 등사를 불허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당사자 나아가 신속한 재판까지 침해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적법 절차, 당사자 대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부가적으로 언급된 정도이지 이게 우선해가지고 이거 이유 때문에 신속한 재판이 결정적 이유가 된 건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소송 절차는 직권주의 구조를 취하고 있고, 뭐 아주 기본 거 직권주의가 아니라 당사자주의의 직권주의를 가미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직권주의 하에서는 법원이 소송을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심리의 능률과 신속을 도모할 수 있고, 당사자주의 하에서는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많은 증거 수집, 실체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 참고로 이게 참 별 같지도 않은 지문인데, 당사자주의도 실체 진실에 기여한다. 직권주의도 실체 진실에 기여한다. 서로가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장점이 될 수 있고 이런 점에 차이가 없다. 다만 직권주의는 법원이 이끌어가고 반면에 당사자주의는 피고인이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실체 진실 발견에 뭐 도움이 된다. 한번 읽어보시면 직권주의, 소송의 스포츠와 합법적 도박, 당사자의 비판, 그 다음에 국가기관, 특히 법원의 자유와 독단, 직권주의의 비판이고, 이게 꼭 수능과 같은 문제예요. 공소장 변경 요구 제도는 직권주의 제도가 맞아. 근데 우리가 수능 보듯이, 그런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도 결과적으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공소장 변경 효과가 없다. 검사한테 최종적으로 귀결된다 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과거 행시에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당사자주의로 간다라고 하는 거 받으시고요. 자, 앞에 말씀드렸던 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거,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틀렸다. 바로 327조, 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거지 재판권이 없는 때로 갈 수 없다. 그래서 327조 재판권이 없을 때는 1호가 아니라 2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위헌 결정으로 소급 상실하면 면소 판결이 아니라 이때는 무죄 판결. 애초에 법이 없는 경우니까 뭐 여기까지 다 면소를 선고해야 된다는 게 이제 다 틀려 있고요. 자, 헌재가 위헌되면은 일단 뭐 헌법재판소법상 재심이 허용이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선언했을 때 바로 대법원이 헌법 107조 2항에 따라서 처분명령에 대해서 위헌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형사소송법 420조 5호 무죄임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해서 형사소송법상 재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위헌결정 형사소송법, 헌재가 위헌결정 헌재법상. 자, 그리고 이미 긴급조치가 폐지되어 면소를 받은 자들은 우리 형사보상에서 면소 판결이 없으면 무죄 등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해서 형사보상이 가능한데, 그래서 참고로 형사보상은 기산점이 무죄 등 재판을 안 날로 3년, 그 다음에 선고된 확정된 날로 5년인데, 이러한 경우 긴급조치가 폐지되어 면소를 받았는데 이 경우라고 했으니까 법원이 이제 긴급조치에 대해서 구호를 위헌 결정을 했으면 이 위헌 결정을 한 날로 5년, 그 다음에 안 날로 3년 내에 형사보상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최근의 판례로 나왔죠. 그래서 이거 하나 메모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전 헌재가 합헌 결정을 했다가 견해를 바꿔서 위헌 결정을 했으면 헌재법 47조 2항 단서에서 종전 합헌 결정 다음 날로의 위헌 결정에 소급표가 미치는데, 합헌 결정 다음 날 이전, 그러니까 종전 합헌 결정 그 이전에 범했으나 종전 합헌 결정 범했으나 종전 합헌 결정 다음 날 이후에 종전 합헌 결정 다음 날 이후에 유죄가 선고 확정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게 위헌이 결정된 다음에 위헌 결정된 종전의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했다. 그래서 재심을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위헌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판결이므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구분할 게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는데 그 이전에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위헌 결정을 하고 난 다음 종전 합헌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위헌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유로 재심 청구, 그러니까 종전 합헌 결정 이전에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 다른 사유로 위헌 결정이요 다른 사유로 재심 개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형이 폐지된 것으로 봐서 면소를 선고해야 된다 해서 차이가 있으니까 니은과 디귿을 좀 체크를 해놓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래 면소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실체 판결 청구권이 결여되어서 기본적으로 상소가 안 된다.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이익이 결여되어서 무죄 주장 상소가 안 된다. 이거 공상면실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기를 해둬야 돼요. 이거 이유까지도 암기를 해둬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는데 법원이 면소 판결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면소에 대한 상소가 안 되는데 이때는 예외적으로 무죄 주장 상소가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이죠. 그래서 요거까지 그러면은 위헌 결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무죄임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 오타가 있으니까 좀 추가해 놓고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을 때, 그래서 대법원 위헌 시에는 형사소송법상, 헌재가 위헌 시는 헌재법상, 요것도 이제 최근에 출제된 거 있으니까 이것까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 첫 1강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